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내분비 생리 마지막 시간, 기타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리학의 내분비 계통에서요, 뇌하수체랄지,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까지 주요 호르몬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솔방울샘하고요, 이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또 중요한 호르몬 중에 난소나 고환에서 나오는 성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생식기 계통에서 다뤘기 때문에 내분비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먼저 솔방울샘입니다. 솔방울샘. 솔방울샘은 송과체고요. 소나무의 과일. 그게 이제 솔방울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그렇고요. 피니얼 글랜드라고 돼 있죠. 우리가 파인트리가 소나무잖아요. 결국은 소나무의 과일, 솔방울을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는 그림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지금 이쪽 전체가 이제 사이뇌잖아요. 뇌하수체 포함해서. 사이뇌. 그런데 이쪽에서 뒤쪽에서의 약간 위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째 뇌실의 뒤쪽 천장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뇌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는 하나입니다. 쌍이 아니고요. 한 개짜리로 중앙에 있고요. 무게는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솔방울샘의 가장 큰 역할은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 이 멜라토닌이 뭘까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일단 수면을 유도한다. 사이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수면의 사이클, 수면의 주기를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잠을 오래 자도 아침이 되면 깨기 마련이죠. 반대로 저녁이 되면 굉장히 졸립니다. 왜 그래요? 이런 사이클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을 나간다 라고 한다면 특히 시차가 많이 차이 나는 곳에서 아무리 낮이어도 우리나라 시간이 밤이면 졸리죠. 반대로 저녁이 돼도 우리나라 시간이 낮이면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을 때의 사이클에 적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으로 인해서 이런 수면 주기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수면 주기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 나갔다가 와서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실제로 이런 멜라토닌을 먹음으로써 그런 주기를 빨리 돌아오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멜라토닌은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 자, 여기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죠. 자, 빛에 의해서 억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게 안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이 햇빛이 어때요? 눈을 통해 들어가서 이쪽으로 타고 가서 최종적으로 이 멜라토닌의 생성을 이니비션, 억제합니다. 빛 때문에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가 된대요. 그러면 언제 분비가 될까요? 빛이 없는 밤에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거죠. 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밤에요. 밝다고 해보세요. 밤인데 굉장히 밝아요. 조명이. 그러면 멜라토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빛이 너무 많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자, 반대로요. 낮에 빛에 의해서 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낮에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해보세요. 낮에 빛이 많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충분히 억제가 되지 않겠죠. 멜라토닌 생성이. 그러니까 낮에 어둡고 밤에 밝다라고 한다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낮에도 졸리고 밤에도 그렇게 잠이 많이 오지도 않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불면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에는요. 최대한 빛을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말하는 빛은요. 우리가 실내 조명 굉장히 밝어 내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무리 실내 조명이 밝아도요. 태양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최대한 자연광, 햇빛 그것을 많이 쬐야만 충분히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최대한 어두워야 돼요. 그래서 뭐 스탠드를 옆에 킨다거나 특히 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계속 본다거나 이건 계속 이 이니비션을 계속 하는 거죠. 즉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최대한 어둡게, 예, 주변에 불빛 없게, 스마트폰 없게, 뭐 스탠드도 켜지 않고 최대한 깜깜하게 자는 게 가장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이걸 확실히 해야만 밤에 불면증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 멜라토닌은요, 그냥 뚝 생기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것으로부터 생성이 돼요. 세로토닌으로부터 멜라토닌이 생성됩니다. 자, 세로토닌은 어때요? 어떤 행복감, 안정감, 이런 것들을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상적인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울증인 사람은 지금 세로토닌이 부족하죠. 아, 이 세로토닌도 부족한데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못 만들겠죠. 왜냐하면 세로토닌도 못 만드는데 이 세로토닌으로 만드는 멜라토닌도 당연히 못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에 멜라토닌도 못 만들어내서 불면증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울한 그런 감정이 드는데 밤에 잠도 안 오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임상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사춘기 조기 발현 억제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사람도 어쨌든 성성숙을 합니다. 소위 사춘기를 지나고 성성숙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이 멜라토닌이 이 조기 발현을 억제합니다. 요즘에는 성성숙이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뭐 첫 월경도 빨리 오고, 예, 물론 뭐 영양이 좋아서 그렇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이 멜라토닌으로 인해서 이 조기 발현이 억제가 되는데요. 이거 사춘기 이런 거 좀 빨리 오면 뭐 큰 문제가 되나요? 예,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너무 빨리 오면요, 뭐 성장이 빨리 멈춘다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 시기에 성성숙이 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낮에 어둡고 또 밤에 불빛이 충분히 어둡지 않은 상태, 즉 멜라토닌이 생성이 잘 안 되는 상태라면 어때요? 조기 성성숙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재밌는 예로 하나를 들자면 양계장 있잖아요. 양계장은 뭐 하는 데죠? 예, 닭들이 알을 낳는 곳이에요. 예, 그곳은 닭들이 빨리 알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밤새 불을 켜놔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 이런 멜라토닌 생성이 잘 안 되겠죠. 밤에 분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기 발현 억제하는 게 안 되니 굉장히 성성숙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럼 닭들이 어때요? 성성숙이 빨리 돼서 알을 빨리 낳는 거예요. 더 어린 시기에 낳는 거고 더 많이 낳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예, 그럴 정도로 멜라토닌은 어때요? 수면, 그 다음 이런 성성숙, 사춘기 성성숙 이런 것과 관련 있는 호르몬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자, 예, 우리 췌장이라고도 하고요, 팬크리스라고 하죠. 예, 이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장기인데요. 그 이유는 외분비와 내분비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외분비는 뭐예요? 예, 뭐가 있습니까? 예, 도관이 있어요. 도관이 있는 그런 장치고요. 내분비는 도관이 없어요. 전용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론가 나가야 되니 혈관으로 어떤 만들어낸 물질을 혈관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분비는 정확한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되니까 정확한 딱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혈관은 온몸으로 다 퍼져 있죠? 그러니까 온몸으로 다 흘러다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기 위한 수용체가 어디냐? 예, 이 수용체의 위치,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자에서 외분비는요, 주로 소화액입니다. 소화액. 그래서 말 그대로 이자액.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 또 탄수화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화액을 분비를 하죠. 자, 그리고요. 내분비는요, 뭡니까? 예, 바로 아래 나오는데요. 어쨌든 혈당을 조절하는 일종의 호르몬이죠. 예, 내분비는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혈액을 따라서 움직이고요.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자, 췌장이라는 한 기관이 외분비와 내분비를 동시에 하는 매우 독특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림을 보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자가 있고요. 이 부분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어때요? 이 지금 노란 부분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예, 소화효소를 뿜어내는 외분비 기관입니다. 외분비. 그러니까 어때요? 이 노란색 따라갔더니 전용 도관이 있네요. 이자관이라는 전용관이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이런 외분비 기관, 이 소화액들을 만들어낸 곳이 많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끼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마치 바다에 섬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자섬, pancreatic isolet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이자섬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뭐 이것저것 세포들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은 여기서 한번 보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섬, isolate of Langerhans라고도 불러요. 뭐 랑게르한스, 랑거한스. 이거 이제 발견한 사람 이름이고요. 어쨌든 아이슬릿이죠. 예, 섬입니다. 섬. 많은 외분비 기관, 예, 소화샘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조그만한 조직들이 있다고 해서 이자섬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이자섬에는 몇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알파세포, 베타세포, 델타세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입니다. 예, 델타세포도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혈당이잖아요. 예, 혈당 조절. 이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이 알파세포와 이 베타세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예,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도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때요? 혈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호르몬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혈당 조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서 살펴본 이제 알파세포하고요. 예, 베타세포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타세포를 먼저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베타세포는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라고 했습니다. 인슐린. 자, 인슐린의 역할이 뭐냐? 자,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자, 보시면 자, 포도당은 글루코스죠. 글루코스고요. 자, 이 글리코겐, 이 글라이코겐은 자, 글라이코 그다음 겐이 합쳐진 겁니다. 이 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그러니까 뭔가 형성하다, 만들어내다. 이것이 무언가의 근원이다. 무엇의 근원이래요? 이 혈당, 포도당의 근원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걸 실제 우리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당원이라고 돼요. 당원. 예, 당의 근원이 되겠네요. 자, 뭐길래 글라이코겐이 포도당의 근원이 될까요? 자, 글리코겐은요, 잘 보시면 이 포도당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길게 엮어 놓은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격까지 쳐가면서 막 이렇게 엮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포도당을 그대로 엮어 만든 게 이 글리코겐입니다. 뭐 많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것을 이렇게 끊어내면 됩니다. 하나씩 똑똑 끊어내면 포도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글리코겐이 이 포도당의 근원이 되는구나. 잘라내면 포도당이 되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포도당을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엮어놔 버리면 마치 굴비 아시죠? 예, 조기를 막 엮어 놓은 겁니다. 그게 굴비인데요. 마치 조기를 막 엮어 놓은 것처럼 된 게 이 글리코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이 글리코겐이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굴비를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뽑아서 조기를 구워 먹는 것처럼 이 글리코겐이 끊어져서 하나하나가 끊어져야만 포도당, 즉 혈당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는 저장 형태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감소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글리코겐이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저장 형태로 돼서 혈당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자, 알파 세포는요,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분비하는데요. 이 글루카곤은요, 반대로 이 글라이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똑똑똑 끊어내는, 하나씩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글루카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저장 형태의 글리코겐이 이 포도당으로 많이 생성이 됐으니, 그죠? 분리가 됐으니 혈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키고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그림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이 블러드 슈가. 지금 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아마 밥을 먹었을 겁니다. 밥을 먹으면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줌으로 상당수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한 밥을 먹었는데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혈당을 낮춰서 저장 형태로 바꿔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인슐린을 분비한대요. 지금 여기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인슐린이 나왔네요. 자, 인슐린이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간으로 가서요. 글루코스, 이 혈중에 있는 글루코스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죠. 글리코겐으로 바꿔줍니다. 즉, 저장 형태로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리코겐은 간에 저장된 형태가 되겠고, 그럼 어때요? 결과론적으로 블러드 슈가, 혈당은 낮아지게 되겠죠. 이게 추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밥을 먹은 지 한참 지났어요. 슬슬 배가 고파질 것 같아요. 즉 어때요? 이 로우 블러드 슈가, 혈당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자, 어디로 가요?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이번에는 이 아까 인슐린으로 인해서 저장태로 변한 이 글라이코겐, 자, 이것을 반대로 이쪽으로, 즉 글루코스로 변화시킵니다. 그럼 글루코스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블러드 슈가가 많아진다. 즉 이렇게 두 가지 호르몬이 혈당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자, 인슐린의 역할 중 또 하나가 뭐냐면 세포의 당 이용 촉진이라고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인슐린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 즉 저장 형태로 바꿔서 혈당을 감소시키고 일종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모든 세포에는 이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이 세포에 붙으면 그 세포가 문을 쫙 열어서 당을 받아요. 받아들여서 그 당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뭐 TCA 사이클을 활용해서 뭐 에너지를, ATP를 만들어내겠죠. 이것도 인슐린의 아주 중요한, 당을 세포가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일반 세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글루코스 채널. 지금 글루코스를 받아들이는,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그런 채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인슐린 리셉터에 요게 붙어야 뭐가 열려요? 이 글루코스 채널이 열려서 글루코스가 들어온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인슐린이 아까 여기서 글루코스를 글리코겐으로 바꿨죠. 그것뿐만 아니라 티슈, 일반 세포에 가서 혈당을 세포로 끄집어 들이게,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자극을 해줍니다. 그럼 어때요? 이 혈중에 있는 당들이 또 세포 안으로도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블러드 슈가, 혈당이 낮아지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 인슐린은 첫 번째,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1번. 그죠? 그리고 2번. 뭐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인슐린은 세포의 당 이용 촉진, 즉 세포로 당이 들어갈 수 있게, 당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채널 오프너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정말 인슐린의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병이 대표적으로 이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당뇨병은요, 다시 1차성 당뇨와 2차성 당뇨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원발성 당뇨라고도 해요. 원발성. 그러니까 원래 이 자체로 생기는 거고요. 2차성 당뇨는 뭐 속발성 당뇨라고도 하죠. 속발성. 즉 어떤 질환, 이전에 어떤 질환에 의해서 세컨더리로 생기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당뇨병입니다. 자, 2차성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질환에 의한 당뇨병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자 자체의 질환, 또는 뭐 호르몬, 약물, 뭐 인슐린 수용체 이상, 또는 특정 유전자 질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앞선 원인들이 제거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2차성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원발성 당뇨는요, 1차성 당뇨는요, 이 자체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잘 보시면, 자, 인슐린 의존형 당뇨가 있고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가 있습니다. 자, 이 인슐린 의존형 당뇨는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파괴가 돼서. 이제 보통은 자가면역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하죠. 그래서 혈당이 높게 형성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요, 인슐린만 주사하면, 꾸준히 투여하면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는 그런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는요, 뭐 2형 당뇨라고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선 인슐린 분비 장애도 있습니다. 즉, 인슐린이 적게 나와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포 수용체의 인슐린 저항으로 발생. 예, 인슐린 저항. 예, 이거거든요. 자, 아까 세포에서 인슐린이 있어야 그 세포 안으로 어때요? 쏙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인슐린이 있어야. 자, 그런데 인슐린이 왔어요? 왔는데 얘가 안 열려요. 반응을 안 해요. 그걸 인슐린 저항이라고 해요. 자, 이 경우는 인슐린이 있어도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슐린이 너무 많아서 발생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인슐린 의존성은 인슐린에 절대적으로 부착한 거고 인슐린이 있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인슐린 비의존성은 인슐린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슐린 저항성, 세포 수용체의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는요, 인슐린이 분비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니 인슐린을 넣어주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인슐린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상황에 따라서 정확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의존성 당뇨, 비의존성 당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네, 다른 표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1형 인슐린 의존성 당뇨가 있고요. 제2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발생 연령을 볼게요. 자, 이거 1형 당뇨는요, 아까 자가면역 관련이라고 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소아, 청소년, 그리고 비교적 젊은 성인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유아 당뇨 또는 소년기 당뇨라고도 불러요. 아예 명칭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교적 어린 나이에 걸리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2형 당뇨, 그죠? 수용체 이상의 당뇨는 중년 이후 성인에게, 그래서 노년기 당뇨 또는 성숙기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당뇨병을 뭐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성인에게 또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성인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걸리는 사람의 체중을 봤더니 어때요? 과체중이 아니다. 오히려 말랐다. 왜요? 이 경우는요, 지금 당이 밖으로 계속 새요. 그죠? 인슐린을 놓지 않으면 먹는 족족 혈당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오줌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마를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2형 당뇨의 경우는 과체중입니다. 소위 말하는 비만, 과체중. 이런 경우에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자, 증상은요, 뭐 갑자기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급발성이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E형은 없거나 서서히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즉 만성질환인 거죠. 만성질환인 거고, 이건 상대적으로 급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생활습관병으로서의 당뇨병이다라고 하는 건 이 E형 당뇨, 만성질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이 생산이 되느냐, 몸에서. 자, E형은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E형 당뇨는 소량 분비되거나 또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 오히려 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쨌든 인슐린의 생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인슐린만 투여를 하면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에 반해서 인슐린 치료가 E형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자, 그리고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요게요. 5에서 10%밖에 차지를 안 한대요. 굉장히 일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당뇨병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이 이 E형 당뇨, 이 성인 이후에 어떤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과체중도 나오고 이러면서 생기는 어쨌든 당뇨병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멜라토닌과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기타 호르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르몬이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